어제가 바로 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이파였잖아요. 네, 맞아요. 날씨도 부쩍 더워지기 시작했죠. 사실 요새 의학기술도 엄청 눈부시게 발전하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그 여름처럼 참 풍요롭고 안락해 보인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확실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고전 책은담에 나오는 아주 서늘한 경고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오, 책은다며? 어떤 구절인가요? 그 역경 속에 있을 때는 주변 모든 것이 약이 되지만 편안함 속에 있을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뼈를 깎는 칼과 창이 되는데도 이를 모른다. 라는 구절이에요. 와, 뼈를 깎는 칼과 창이요? 엄청 무서운 말이네요. 그쵸?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그 편안함에 취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뭔가 아주 무거운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 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짚어낸 오늘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 기사입니다. 아,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시니어 관련 뉴스들을 쫙 집약해 놓은 그 자료군요. 네, 맞아요. 이걸 하나로 모아서 쫙 보니까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구멍들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칼이 가장 먼저 겨누는 곳이 다름 아닌 시니어분들의 지갑입니다. 지갑이요? 겉으로 보기엔 요새 인프라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서초구만 해도 치매 안심 경로당 확충하고 광명시도 막 스마트워치로 배회 감지 서비스 가동하고 그러던데요. 그쵸, 훌륭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꽤 많지 않을까요? 무려 153조 원입니다. 근데 이 막대한 자산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까 하신 이야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153조 원이요? 와, 대박.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앞서 말한 그 배해감지기니 안심경로당이니 하는 건 네, 비유하자면 어떤 거죠? 이건 마치 집 문 앞에는 막 최첨단 CCTV 달아놓고 스마트 초인종까지 다 세팅해놨는데 정작 집 안방에 있는 금고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잖아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금고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법에 성년 후견제도 같은 방어막이 있잖아요. 치매 판정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재산관리인 지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무방비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법원의 후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발생하는 치명적인 시간차 때문이에요. 시간차요? 네. 인지 기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 탁 꺼지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저하되는 그 초기 단계가 있는데 아, 그 판결 나기 전까지 붕 뜨는 기간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 긴 공백 구간 동안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는 당연하고요. 안타깝게도 가족들끼리 재산 두고 분쟁이 벌어지면서 노후 자금이 공중분해되는 일이 바로 이 사각지대에서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아찔하네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가족 간 분란의 씨앗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를 돕는 공공후견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고요. 오, 다행이네요. 민간 쪽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나요? 그럼요. 어제 NH 농협손해보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상품을 내놨어요. 치매 치료제인 레캠비 처방이랑 주치 생활비를 아예 묶어버린 통합보장 상품이에요. 약값이랑 생활비를 같이 보정해 준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아리바이오의 치매 신약 임상 소식도 큰 주목을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뉴스들을 절대 따로따로 흩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약은 약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따로 볼 게 아니라 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서 봐야 해요. 치매 종합 안전망 같은 개념으로요? 정확합니다. 치매를 단순한 의학적 질병으로만 취급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신약으로 증상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이 자산 묶어주고 공공기관이 법적 방어막 쳐주는 이 삼박자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시그널이죠. 결국 지갑, 그러니까 돈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존엄한 삶도 유지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어막을 쳤으니 이번엔 시니어들이 머무는 공간,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김영래 편집장 분석 중에 되게 재미있는 흐름을 발견했거든요. 네, 비주택 리모델링 이야기 말하시는 거죠? 네네. 요즘 도심의 낡은 비주택들 리모델링하는 타겟이 청년에서 시니어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예전에는 막 낡은 모텔이나 상업용 건물 싸들여서 청년 1인 가구 쉐어하우스로 개조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엄청 핫했죠? 근데 이제 그 자본과 기획력이 시니어 주거 쪽으로 확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갑자기 시니어로 튼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지금 빈곤층을 넘어서 일반 평범한 노년층까지 덮치고 있거든요. 아, 어제 보도된 그 독거노인 전세난 심층기획 보니까 현실이 진짜 적나라 하더라고요. 집주인들이 고령 세입자를 아예 노골적으로 피한다면서요. 네,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요. 또 갑자기 건강 악화돼서 월세 못 낼까 봐 아예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물려 있는 이유가 집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집의 기능이요? 예전에는 시니어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거나 벽에 손잡이 달아주는 그런 집수리 정도였죠. 맞아요. 딱 그 정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 현장에서는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돌봄이 시작되는 첫 번째 거점 인프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아, 집이 곧 돌봄의 출발점이다. 이 통찰이 참 좋네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이미 대형 병원이나 교통망이 쫙 깔려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외곽에 고립된 요양원 짓는 것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랑 돌봄 동선을 짜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여기서 청취자분들 입장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하나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찔러봐 주시죠. 집이 돌봄의 출발점이 되려면 만약에 시니어가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의 그 촘촘한 시스템에서 일상으로 뚝 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요? 와,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넘어오는 그 짧은 구간이 노인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크레바스거든요. 크레바스, 빙하에 쩍 갈라진 틈이요. 네, 통합돌봄법 시행되고 나서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이음새 없는 돌봄 연속성이라는 말이 아주 큰 화두로 떠올랐죠. 아,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그렇게 기사가 쏟아졌구나. 성동구, 계양구, 연수구, 대덕구, 경주시, 예산군, 막 전국 지자체에서 돌봄 MOU 맺고. 대구 남구는 방문의료 돌봄센터 출범 현판식까지 했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의문이 팍 듭니다. 하루아침에 지자체장들 모여서 종이에 도장 찍고 사진 찰칵 찍는다고 이 지역사회 돌봄이 알아서 뚝딱 굴러갈까요? 이거 그냥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서류상 빈칸 채우기 아닙니까? 그 의구심이 정확히 현실의 맹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들이 무섭게 예산 태워서 제도의 그릇을 키우고 화려하게 현판을 걸어도 네. 결국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막상 환자가 퇴원해서 자기 집 거실에 누워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전문적인 의료 처치하고 돌봄 판단을 내릴 현장 사람이 없어요. 아, 결국 인력과 전문성의 부재군요. 네, 제도의 그릇은 막 커지는데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전북대 간호대랑 전북도가 통합돌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손을 맞잡은 거예요. 아하, 인력 양성이 시급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통제되지 않은 환자 집 거실에서 혼자 통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방문 간호사는 요구되는 스킬셋이 완전히 다릅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대구 남구센터의 성패도 결국 화려한 협약서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뛸 숙련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죠. 인력 양성 속도가 제도의 확장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네요. 이 병목 해결 못하면 퇴원 후 돌봄 공백이라는 타이틀만 지역사회 방치로 슬쩍 바뀔 뿐이겠어요? 정확히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의 노인 시니어들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트렌드 분석을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욕구를 분출하는 세례가 등장하고 있던데요. 아, 베비부머, 이른바 신노년층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수동적인 돌봄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시니어 생태계 판도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대한 해일 같아요. 교육 수준도 엄청 높고 자선도 있고 평생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기 전문성을 쌓아온 세대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평생 기업에서 막 기획서 쓰고 큰 조직 이끌면서 시장 쥐락펴락하던 분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공원 쓰레기 줍는 조끼 입혀주고 한 달에 30만 원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절대 만족 못하죠. 그쵸. 나 사회에 공헌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웃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현재 공공노인 일자리 정책이 맞닥뜨린 아주 거대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입니다. 아, 그래서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민간형 일자리 팍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군요. 맞습니다. 김제나 인천, 포항에서도 경력형 일자리 발굴한다고 난리난 배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대구에서 열렸다는 그 노하우 클래스,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네, 늙을 노자에 하우를 붙여서 노하우, 이름 참 잘 지었죠. 이분들은 단순 생계형 노무가 아니라 내 역량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력형 일자리를 원한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야,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적극적이면 여가를 즐기는 방식도 당연히 확 달라지겠는데요. 여가 트렌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스테이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테이케이션이요. 어디 머물면서 휴가 즐긴다는 뜻 아닌가요? 해외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네네, 막 한 달 살기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재력 있고 스마트한 신노년층은 굳이 공항 가서 줄 서고 시차 적응하느라 체력 갉아먹는 걸 별로 안 오네요. 아, 하긴 여행 가려다 짐 싸면서 짐 다 빠지잖아요. 멀리 안 가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고급 휴양지처럼 누리고 싶어 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역 내에 머물면서 삶의 질은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죠. 오, 이거 국내 정책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큰데요. 엄청나죠? 당신이 사는 동네, 복지관, 격려당, 문화시설을 진짜 최고급 호텔 라운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단순히 시간 때우는 곳이 아니라요. 네.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된 도심주거, 전문성 살린 경력형 일자리, 그리고 이 고품격 스테이케이션. 이 세 개가 동네 안에서 하나의 생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완벽한 시스템 재설계가 되는 겁니다. 와,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져요. 도심 안전한 내 집에서 눌 떠서 오전엔 내 전문성 살린 파트타임 컨설팅 좀 하고 오후엔 걸어서 10분 거리 커뮤니티 센터 가서 호텔급 문화생활 즐기는 삶. 진짜 멋지네요. 쿨하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이렇게 활기차게 경제활동하고 여가 누리는 분들이 평생 모은 그 막대한 부, 이 돈은 자녀 세대에게 대체 어떻게 넘어가게 될까요? 여기에도 변화가 있다던데. 아주 뼈를 때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생전 상속 트렌드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생전 상속이요. 살아있을 때 준다는 거네요. 네, 예전에는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으로 받는 게 룰이었잖아요. 근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살아있는 동안의 이전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도 진짜 공감하실 텐데 만약 부모님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당연히 너무 축복받을 일이죠. 근데 100살에 돌아가시면서 유산 물려주시면 그거 받는 자녀 나이도 이미 70대 아닙니까? 70대에 목돈 수억 원 받아도 사실 그걸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었죠. 자녀가 진짜 돈에 쪼달리고 숨 막히는 건 30 중후반에 집 사고 애 키울 때잖아요. 그때 좀 미리 주자는 건데 솔직히 이거 한국에서 흔히 보는 부자들 세금 덜 내보려는 사전증여 꼼수 아닙니까? 세금 절감이라는 혜택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트렌드의 본질은 절세 테크닉이 아니라 가치관의 구조적 변화로 보셔야 합니다. 가치관이 아예 바뀌었다고요? 네, 내가 죽고 나서 그냥 통장에 찍힌 숫자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눈 18억 개 뜨고 살아 숨 쉴 때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진짜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어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인 거죠. 돈의 성격이 그냥 유산에서 일종의 성장 지원금으로 확 바뀐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거시경제 쪽으로 봐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막대한 사회 자산이 소비 별로 안 하는 초고령층 은행 계좌에만 수십 년 묶여있는 자산 동결 현상. 이거 경제 활력 엄청 떨어뜨리거든요. 아, 돈이 꽉 막혀버리니까요? 네, 건강하게 부가 이동해야 사회 혈맥이 도는 거죠. 그래서 요새 금융권에서 유언대용 신탁 같은 제도가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노후자금 통제권은 꽉 쥐고 있으면서도 자녀나 사회에 어떻게 의미 있게 돈을 분배할지 세팅해 주는 거네요. 네, 금융 인프라랑 상담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치매 환자의 무방비한 153조 원 지키는 거였는데 마지막 주제가 주도적인 신노년의 적극적인 생전 자산 이전으로 끝났습니다.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결국 돈이 어떻게 고이고 어떻게 흐르느냐가 오늘 분석을 쫙 관통하고 있어요. 지갑 노리는 사각지대, 청년에서 시니어로 타겟 바꾼 주거, 병원과 집 있는 인력의 부재, 동네에서 누리는 일자리와 스테이케이션, 그리고 살아 숨쉬는 동안의 부의 이전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네요. 네,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아까 김영래 편집장 기사 속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재산, 주거, 돌봄, 일자리, 전 영역에서 시니어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풀어낸 이 방대한 연결고리들이 과연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혹시라도 요새 노인 정책 참 많이 바뀌네 하고 남 얘기처럼 들으셨다면 지금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맞아요. 남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먼 미래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맞닥뜨릴 차가운 현실의 벽이고 머지않아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아침 눈 뜨고 겪어야 할 일상의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오프닝 때 나눴던 최근단 문장 다시 짚어볼게요. 순경, 그러니까 겉보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평온함이 눈을 싹 가려서 날 찌를 시스템의 칼과 창을 못 보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낙관주의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네, 아직 난 젊으니까, 우리 부모님 아직 정정하시니까 이러면서 편안한 여름 그늘 아래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시야를 탁 넓히는데 표족한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준비해야 할 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입하가 지나고 이제 곧 진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다가올 여러분 인생의 그 뜨거운 여름, 그리고 이어질 가을과 겨울을 온전히 견뎌내기 위해서 당신만의 시스템 재설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 한번 꼭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남은 하루 일상 속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